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만난 남편과 결혼 생활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대학교 때 남편은 참 순진하고 맑은 사람이었는데 이혼할 무렵엔 제가 알던 그 착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검은 속내로 가득한 추악한 인간이 있을 뿐이더군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살다 보니 세상에 찌들어 변해버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추악한 면모를 아는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부터 이혼까지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함께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앞서 말했듯이 대학교 때부터 만난 사이였어요. 전 학교를 졸업하며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전 그런 남편을 응원하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남편의 취업 뒷바라지를 한 지 2년 끝에 남편은 드디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의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오랜 연애 끝에 한 결혼 생활. 3년. 딱 3년 행복했어요. 3년 차에 되던 해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기를 잃은 슬픔에 저는 몸도 몸이지만 마음마저 많이 망가져만 갔고 잠시 회사를 휴직하고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유산으로 인해 쉬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시댁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요즘은 맞벌이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들 하던데 그렇게 쉬어도 되니? 저 이제 일주일 쉬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쭉 쉴 거 아니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복직도 할 거고요. 저 하나 쉰다고 저희 집 망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건 그렇다마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복직해. 우리 아들이 힘들지 않니?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너는 이렇게 쉬면서 우리 아들 돈이나 펑펑 쓸 텐데 우리 아들만 밤낮 없이 고생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원래 저의 도움으로 남편이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잘 대해주던 시모였는데 제가 잠시 쉬게 되니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며 탐탁치 않아 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표현하더군요. 남편이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했던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제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 20마디로 돌아오는 시모의 잔소리에 대꾸할 여력이 없었기에 그냥 대충 상황을 얼버무리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참아주니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느꼈는지 점점 말은 독해져만 갔고 결국 유산 이야기까지 입에 올리더라고요. 돈도 못 벌어오면서 유산까지 하고 우리 아들이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사는구나. 너 유산 핑계로 내 아들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런 건 아니지? 시모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거침없이 넘고 있었고 결국 전 참지 않고 시모의 막말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돈을 못 벌어온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유산을 한 게 먼저예요. 그리고 유산한 것도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유산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불행이 닥친 일이었다고요. 누가 유산한 게 네 잘못이라고 했니? 왜 발끈하고 그러니? 너 그러다가 시어머니랑 맘먹겠다. 어머님이 말만 안 했다 뿐이지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양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놀면서 쓰는 돈 다 합쳐도 아범 취업 준비하던 기간에 저한테 준 돈 절반도 안 돼요. 절반이 뭔가요? 그 절반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라 유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집에서 좀 쉬는데 그게 그렇게 탐탁치 않으세요? 탐탁지 않기는. 난 그저 너희가 걱정되어서 그랬지.
너도 참 너다. 아직까지 네가 내 아들한테 해준 돈 계산이나 하고 있었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계산적인 애였구나. 제가 계산적인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꼴 보기 싫으시면 이런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아니, 이런 말로 저한테 상처 주실 거면 앞으로 연락 자체를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야 돈 벌러 회사에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끊을게요. 시모의 노발대발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는 그 말도 안 되는 독설을 들을 필요도 듣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그간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게 되었어요. 여보, 정말 어머님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유산까지 했다고 구박하시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 놀고 먹으면서 써댄다고 아주 불만도 많으셔. 그랬어? 우리 엄마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아, 내가 진짜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듣게 해서 미안.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는 됐고 다신 어머님이 그런 말 나한테 하지 않게만 해줘. 당신이 잘 말 좀 해달란 말이야. 그래,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다신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할게. 남편이 사과도 했고 시모가 다신 그러지 못하도록 잘 말하겠다기에 이를 키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집으로 찾아오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막상 찾아와서는 무언가 시킨다거나 말을 심하게 한다거나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좋지 않았던 일도 있었던 터라 시모가 오는 자체가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못 오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적당히 시모와 시간을 보내고 돌려보내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그날은 잠시 외출했다가 퇴근하는 남편을 만나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죠. 집에 들어서니 시모 혼자 집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선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집처럼 밥도 잘 챙겨 먹었는지 설거지도 쌓여 있었고요. 주인 없는 안방에서 잠도 잤는지 이불도 헝클어져 있었죠. 처음 5초가량은 이게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판단 자체가 서지 않더군요. 그것도 잠시 시모의 웃으면서 왔냐는 말에 정신이 차려지며 상황 파악이 되었고 곧바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시모가 집에 떡하니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분명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거란 확신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눈빛을 읽은 남편은 손사래까지 치며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진짜 아니야. 난 엄마한테 비밀번호 같은 거 안 알려줬어. 내가 미쳤다고 그런 걸 당신이랑 상의도 없이 알려줬을까봐. 남편은 절대 아니라며 손사래를 계속해서 치고 있었고 그럼에도 제가 남편을 계속 보고 있으니 시모가 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괜히 우리 아들 잡을 필요 없다. 우리 아들 말처럼 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거 아니다. 저번에 왔을 때 보니까 마스터키가 수납장 안에 있길래 내가 미리 챙겨놨어. 오늘도 그걸로 열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 아들 좀 그만 쳐다보려무나. 그러다 귀한 우리 아들 얼굴 뚫리겠어. 시모는 자신이 어떤 짓을 한지도 모르는 채 당당한 태도였고 전 점점 화가 치솟고 있었어요. 제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고 표정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느라 바쁘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난다는 듯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애먼 저를 잡아대기 시작하더군요. 넌 도대체 평소에 우리 아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아댔으면 저렇게 네 눈치를 보는 거야? 너 혹시
내 아들 숨도 못 쉬게 잔소리 퍼부으면서 사는 거니? 그런 거야? 시모는 저에게 득달같이 따져묻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모의 모습에 인내심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어머님, 이 상황엔 평소 제가 잔소리를 하든 말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제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없는 집에 그것도 시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집꼴을 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지 제가 남편 눈치를 살펴야 할까요? 허락? 내가 지금 허락도 없이 너희 집에 들어와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니 지금? 네,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신 마스터키 당장 주시고 다신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오시려거든 연락하고 오라고요. 저는 시모가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간 마스터키를 돌려달라고 했고 시모는 절대 싫다고 하며 들고 있던 마스터키를 가방에 쑥 넣어버리더군요. 내가 왜? 난 절대 못 준다. 여긴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나를 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시모의 입에서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마련한 집에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시모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개념 집 나간 시모를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황당함 그 자체였어요. 지금 저한테 권리를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 집, 저랑 남편이랑 정확히 반반 내고 마련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면 어머님보다 제가 더 있지 않겠어요? 전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허락도 없이 들락날락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 키 당장 주세요. 싫다고 분명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말대로 절반은 네 집, 절반은 내 아들 집이니 앞으로는 들어와서 절반만 사용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됐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집이 무슨 사과도 아니고 반쪽 딱 가른다고 그게 딱 갈라지나요? 우길 걸 우기세요, 제발.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해도 아무도 없는 집에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 너무 무례한 행동이라고요. 무례? 너 가족끼리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 엄마야 내가. 그런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면 어딜 마음대로 가라는 말이야? 어딜 마음대로 가기는요. 어머님 집 있잖아요. 거기나 마음대로 다니시고 저희 집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오지 마세요. 감정이 격해진 시모와 저는 언성까지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점점 더 심각해지자 남편이 시모를 끌고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가고 난 후 전 곧바로 사람을 불러 도어락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씩씩거리고 있는데 시모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남편이 바뀐 도어락을 보며 쭈뼛쭈뼛 입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 전 기가 막혀 콧방귀를 끼며 하나도 치우지 않아 여전히 엉망인 집을 가리키며 쏘아붙여 주었죠. 과한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어머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집 키를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가서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면 당신 같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은데? 이래도 내가 과한 처사라고 생각해? 남편은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건 싫었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더 단호하게 한마디 해주었어요. 어머님 말리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마. 나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화났으니까. 전 다른 건 몰라도 아무도 없는 집에 시모처럼 당연하다는 듯 오가는 행동은 이해할 수도 이해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제 예상과 같이 시모는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고 그날은 제가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밖이 어수선하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벨도 누르지 않고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고 한참을 문과 실랑이 하던 시모는 그제야 도어락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는지 큰 소리의 욕설과 함께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기요. 문 좀 열려고 하는데 언제쯤 올 수 있어요? 오면 바로 열 수는 있나요? 문을 뜯어내든 부수든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빨리 와서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시모는 열쇠집에 전화를 해 문을 뜯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기가 막혔던 전 바로 현관문을 열어버렸어요. 저와 시모는 눈이 마주쳤고 시모는 전화를 그냥 끊더니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가 안 열어줄 것 같아서 아예 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왜 열었니? 문 뜯길 때까지 기다리지. 하여튼 요즘 것들 버릇없다고 하더니 시험이 못 오게 도어락을 바꿔? 어디서 배운 건방진 짓거리야? 내가 말했지. 내 아들 집에 내가 마음대로 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집엔 어머님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그 어떠한 권리도 없다니까요. 이 집의 주인은 남편과 저예요. 아무리 어머님이 제 남편의 친엄마라고 한들 저희의 보금자리까지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다고요.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너는 그저 입 다물고 내 뜻에 따르면 되는 거야.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야? 하여튼 도어락 원래대로 해놓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 문짝을 다 뜯어내버릴 테니 그런 줄이나 알아. 시모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 전 그런 시모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갈 테니 어디 뜯으려면 뜯어보세요. 단 우리 집 문에 손이라도 대는 소리가 들렸다간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겁니다. 보이시죠? 저 농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휴대전화에 눌린 112 화면을 보여주었고 시모는 씩씩거리며 온갖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니? 제가 후회를 왜 해요? 이때껏 어머님이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본 게 후회가 된다면 될지언정 오늘 이런 행동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는걸요? 그래?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내 아들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그때 가서도 네가 이렇게 당당한지 두고 보자고. 시모는 끝까지 무섭지도 않은 으름장을 놓으며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반응이 제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머님 또 오셨었는데 어떻게 하신 줄 알아? 글쎄 열쇠집에 전화해서 문을 뜯어달라고 하시더라니까. 이러다 진짜 문 뜯고 들어오실 기세야. 그러게. 내가 도어락까지 바꾸는 건 너무 과하다고 했잖아. 엄마도 잘한 거 없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경찰까지 들먹이면서 쫓아냈어야 했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어머님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문을 뜯으려고 했다니까. 우리 엄마도 많이 섭섭했나 보지. 그 순간에 화가 나기도 했을 테고. 이번엔 당신이 잘못했어. 화 좀 가라앉고 나면 엄마한테 사과해. 평소에 남편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시모에게 모질게 한 섭섭함 내비치긴 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었을 텐데 이날은 오로지 시모의 편을 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사과까지 요구했고요. 사과까지 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애초에 어제 그렇게까지 싫다고 했는데 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마음대로 문을 열려고 한 사람은 어머님이야. 거기에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까지 불러서 문까지 뜯어내려고 했고.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112 좀 누른 거? 그렇게 안 했으면 어머님이 고분고분하게 집에 갔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당신
이럴 때 보면 많이 매정한 거 알아? 엄마도 당신이랑 그렇게 다투고 나서 좋은 마음으로 화해하려고 찾아온 거일 수도 있잖아. 사과하러 온 사람이 돌려달라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해?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앞뒤가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냐고. 그저 어머님은 어제 내가 그렇게 했으니 오늘 나한테 복수하려고 찾아오신 거야. 당신은 당신 엄마를 그렇게 몰라? 설사 엄마가 그런 목적으로 왔다고 한들 당신이 좀 져줬어도 되잖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직성이 풀려. 어쨌든 이번엔 나도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더는 제 말을 들어보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멀어지는 남편을 보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의 갑자기 변해버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도 없는 아들 집에 마음대로 문 따고 오가려고 하는 시모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남편의 일방적으로 치우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크게 싸운 것이 되었고 전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 시모가 잠잠한 것도 이상했죠. 시모의 성격상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저희 집으로 찾아와도 몇 번을 찾아와 난리를 부렸어야 하는 사람인데 찾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핑계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고 남편을 오래 봐왔던 시간만큼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알던 저는 우리 관계를 위해서도 뒷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죠. 여보,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하다 오는 거야? 알아서 뭐하게? 어? 나는 걱정되어서 그렇지. 요즘 우리 사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 싶어서. 잘 알고 있으면서 묻기는 왜 물어? 당신 말대로 당신이랑 나랑 요즘 사이도 안 좋은데 집에 일찍 들어와봤자 기분밖에 더 상해? 그래서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만날 사람 없으면 혼자 걷다가 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지 말고 우리 화해하자. 우리 문제로 싸운 것도 아니고 어머님 문제로 일어난 싸움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봤자 우리한테 남는 게 뭐야? 당신도 편한 집 두고 밖으로 나돌게 되고 나는 집에서 그런 당신 걱정하게 되고 서로한테 이로울 게 없잖아. 당신한텐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할지 몰라도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신한테 정다 떨어졌어. 한동안은 당신이랑 멀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이렇듯 남편은 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국 전 흥신소의 남편을 의뢰하게 되었고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애가 다 타도록 연락을 기다리는 와중 평소 가까이 지내던 부장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복직을 슬슬 하면 어떻겠냐고요. 부장님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저는 복직을 결정하게 되었고 복직을 준비하는 와중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게 바깥분께서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게 맞더라고요. 상대는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여자로 1년 가까이 만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 이야기도 나누는 걸 보니 남편분께서 상간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세한 건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회사에 다닌다던 상간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가 회사에 다니던 때 제일 아끼던 후배로 제가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줬던 후배였어요. 1년이라고 하면 시모와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다 막혔어요. 두 사람은 일을 하며 가까워졌는데
남편이 주로 상간녀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제가 휴직을 하고 난 후 회사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일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더군요. 참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건 역시 남편이 저에게 도움을 구하면 제가 조언을 하며 도움을 줬고 제 조언대로 남편은 처리했을 뿐인 상황이었어요. 정리하자면 남편은 저에게 도움을 얻고 상간녀는 남편에게 도움을 얻으며 회사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 뒷바라지를 받으며 제 덕에 취업을 한 남편놈이 이젠 내 덕에 외도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두 연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복수를 계획하며 이혼을 준비하는 사이 복직 날짜가 다가왔고 전 서류들을 준비해 남편도 모르게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하니 회의실에서 남편이 발표를 하고 있더군요. 1년을 이끌어갈 신규 사업 기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는데 전 그 회의실로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 그 회의를 멈춰버렸죠. 잠시 멈추시죠?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남편은 크게 당황한 눈치였고 상간녀 역시 저와 남편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쁘더군요. 전 오래전부터 준비한 자료들을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아이디어인데 왜 차대리가 발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차대리,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부장님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 복직을 권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저도 모르게 제 노트북에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기획 중이던 아이디어를 마치 본인의 아이디어인 양 회사에 제출했고 제가 이 아이템을 구상하던 당시 함께 머리를 모았던 부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줬던 것이었죠. 자료를 보니 상간녀도 팀원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으로 보아하니 상간녀 역시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리며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당황한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딱 잡아떼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획한 제 아이디어라고요. 혹시 제 노트북 보셨나요? 제 노트북에도 이런 자료를 저장한 것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뽑아와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차들이야말로 제 노트북에서 이 기획을 훔쳐간 거겠죠. 양심도 없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내가 이 기획안을 훔쳤다는 증거라도 있냐고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남편은 끝까지 발뺌을 하며 증거 타령을 하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증거는 없고 증인은 있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필 차대리가 이 발표를 하는 날 하필 제가 이렇게 복직을 해서 회사에 나왔는데 그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증인이라니 설마... 네, 맞아요. 부장님께 연락받았어요. 저하고 부장님이 함께 기획하던 아이디어인데 차대리가 떡하니 차대리 이름 붙여서 기획서 올렸다고요. 그러니 내가 편안히 쉴 수가 있었겠어요? 그게 부장님이랑 짜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 워낙 친하니까 나 물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다들 믿지 마세요. 이건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었고 그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함께하려 했었던 직원들이 나서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증인이에요. 저도 그 프로젝트 시작하게 되면 참여할 수도 있다고 기획안이랑 다 살펴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차 대리님이 이 기획서로 발표하실 때 이상하다 하긴 했어요. 저도요. 저 역시 기획안 본 적 있어요. 여러 사람이 제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고 남편은 더는 우길 수가 없다 싶었는지 붉어진 얼굴을 하고선 저를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와버리더군요. 당신,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나 꼴 보기 싫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당신이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신 노트북에서 묵혀 없어질 바엔 나라도 이렇게 꺼내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참 뻔뻔하게도 내뱉더군요. 그리고 이 일이 잘 됐으면 내 진급은 따놓은 당상일 텐데 그렇게 됐으면 나만 좋아? 당신도 좋았을 거 아니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내가 좋아지면 당신도 당연히 좋아질 텐데 당신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나마 남아있던 미운 정마저 다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다 들더라고요. 야, 너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본데 그게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고 내가 몇 달을 고심해서 구상해낸 내 아이디어야. 그런 걸 훔쳐가서 네 거인 거 마냥 발표까지 하다 들킨 주제 뭐? 나 때문에 다 망쳐? 정신 좀 차려. 아무리 부부 사이더라도 남의 아이디어 훔쳐가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넌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니? 이런 건 초등학생 때 다 배우지 않아? 뭐야? 너 말 다 했어? 넌 그게 남편한테 할 말이야? 남편은 개뿔? 잘 들어.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한들 그건 네 말처럼 네가 내 남편이고 우리가 부부 사이일 때나 이해 가능한 거야. 우리는 앞으로 부부 사이가 아닐 테니까 난 절대 이 일 그냥 넘기지 않을 테고 말이야. 뭐? 지금 나랑 이런 일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이 그렇게 마음처럼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나야 남자니까 이혼해도 상관없다고 쳐도 당신이 이혼녀 딱지 괜찮겠어? 앞으로 잘 살아나갈 자신 있냐고. 남편은 주제에 저를 깔보며 이깟일로 무슨 이혼까지 하냐며 콧방귀를 뀌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을 향해 가방 속에 넣어뒀던 외도 증거들을 뿌려주었어요. 바닥엔 남편과 상간녀의 다정한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나뒹굴기 시작했고 그 순간 타이밍도 좋게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외도 증거 사진들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놀람의 탄성을 자아내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자신의 얼굴이 찍힌 사진들을 급하게 주우며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요. 선배, 이게 뭐예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뿌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건 아니?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부끄러운 건 아냐고. 저 역시 상간녀를 향해 고함을 질러버렸고 상간녀는 사진을 줍다 말고 자리에 주저앉아 더 큰 소리로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끝장을 봐야 했냐고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사이? 그래, 우리 사이 좋았지. 나도 널 아꼈고 너도 날 잘 따랐고. 그런데 그런 우리 사이를 끝장낸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내 남편이지 않니? 우리가 부부 사이라는 걸 회사 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몰랐을 리도 없을 거고 몰랐다고 한들 유부남이랑 놀아난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큰 소리야? 양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그 얼굴 철판이 두꺼운 거야?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일은 할 수 있게 해줘야죠.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다 밝혀버리면 앞으로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딴 소리나 하는 거 보니 양심도 없고 얼굴도 두꺼운데 멍청하기까지 한가 보네. 딱 보면 모르겠어. 난 죽었으면 죽었지.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 한 회사에 다닐 생각 없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쫓겨날 회사 얼른 가서 짐이나 싸고 짐 싸서 가는 김에 네가 사랑하는 내 남편도 잘 챙겨서 가. 앞으로는 당당하게 같이 살아. 내가 당장 이혼해 줄 테니 더럽게 뒤로 그딴 짓이나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머저리 같은 남자 잘 데리고 살아보라고. 상간녀는 제 말에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남편 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렇게 한심한 놈이랑 이때껏 살았다는 생각에 저 자신이 참 한심스럽게 느껴지더군요. 한참을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저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인지 제 손을 잡으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딜 잡으려고 그래? 네 짐도 다 싸서 네가 사랑하는 저 여자 집으로 보냈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으니까 오늘부터 집에 오지 마. 소장 보낼 테니 법원이나 시간 맞춰 잘 나오고. 할 말을 다한 저는 그대로 자리를 벗어났고, 그날 오후 회사에선 두 사람에게 바로 권고사직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처분이 나오자마자 남편과 상간녀는 이딴 회사에 본인들 역시 미련이 없다는 막말을 하며 짐을 싸들고 나가버리더군요. 이딴 회사 나도 미련 없다 이거야. 자기야, 가자. 당장 우리 집으로 가서 맛있는 밥이나 차려 먹자고. 그래 자기야.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이 지긋지긋한 이혼도 하게 되고 아주 일석이조네. 이딴 회사 그만두면 내가 큰일이라도 날까봐. 이거 왜 이래? 다른 곳에 이력서만 넣으면 너도 나도 오라고 난리라고. 두 사람은 저에게 들으라는 듯이 자기라고 서로를 칭하며 나가버렸고, 전 그저 시간이 빨리 가 이혼만 끝나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더 쾌적한 회사 생활을 하며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부터 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까지 받고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바로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행복도 오래 가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재혼 소식을 들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뻔뻔하게 상간녀에게 연락이 왔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나한테 더 남은 할 말이 없는 걸로 아는데. 선배, 나 미칠 것 같아요. 선배 때도 그랬어요? 글쎄 어머님이 계속 우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온다고요.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거 안 알려줬더니 마스터키를 찾아내서 문을 막 열고 들어오는데 미칠 것 같다고요. 전 시모의 한결같은 그 개념 없는 행동이 그 순간엔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니 전 시모는 여전히 아들 집을 제 집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엔 먼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이 거부당하자 저에게 했듯이 마스터키를 찾아내서 아들 집을 제 집처럼 오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상간녀 역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하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아니요. 선배 때는 어땠나 해서요. 어찌되었든 전 당장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살자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어머님이랑 왕래하면서 살겠어요? 내 아들 집이니 내 마음대로 오가겠다는 말이 요즘 세상에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요. 제가 당장 영 끊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하니까 2번 이혼은 싫은지 인연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2번의 이혼은 싫었는지 그렇게나 죽고 못 살던 전 시모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했고, 상간녀는 자랑과 하소연을 오가며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놓을 기세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왜 전화까지 해서 묻지도 않은 네 사생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야? 그게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생각나는 사람은 선배밖에 없고, 회사에서도 선배였지만 이 집안 생활에서도 선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저 인간 저희 다니던 회사의 취업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직까지 취업도 못하고 집구석에서 놀고 있어요. 저는 임신까지 덜컥 해버려서 취업도 안 되고요. 정말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무슨 남자가 능력이 없어도 저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는지. 요즘 새삼 저딴 놈 데리고 산 선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상간녀는 여전히 제가 본인을 아끼는 선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소연을 하고 있더군요. 야, 내가 가만히 들어주니까 계속해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적당히 좀 해. 나 네가 데리고 사는 남자 전부인이야. 네 인생 네가 꼬아놓고선 누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질이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도록 하고 다신 이딴 전화도 하지 마. 알겠어?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한동안은 그 인간들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소식의 피날레를 장식해줄 연락이 전 남편에게서 오더라고요. 저기, 잘 지냈어? 혹시 내 와이프한테 최근에 연락 온 적 있었어? 전 남편은 망설이는가 싶더니 본론을 꺼냈고 전 그런 전 남편에게 비웃음을 지어주며 대답해줬어요. 네 부인을 왜 나한테 찾아? 설마 홀몸도 아닌데 집이라도 나간 거야? 그게, 집사람 유산했어. 대강 아는 것 같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할게. 나 집사람 때문에 엄마랑 인연까지 끊었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화가 많이 났었나 봐.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거. 그런데 그런 아들이랑 며느리 때문에 영까지 끊게 생겼으니 화가 나지 않았겠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우리가 전화 길게 할 사이는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우리 엄마가 화가 많이 났는지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오니까 우리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사람을 좀 괴롭힌 모양이야. 처음엔 말로 하다가 점점 감정이 과격해지면서 손까지 올린 모양이더라고. 그것 때문에 임신 초기였던 집사람은 유산까지 해버렸고 말이야. 그래서 태어나는 날 데리러 갔더니 도망을 쳐버렸는지 어디에도 없고 연락도 안 돼. 알만한 상황이었어요. 전 시모의 성격에 연을 끊게 만든 상간녀를 가만둘 리 없었고 그렇지 않아도 아끼고 아끼던 아들이 재혼남이 된 것도 모자라 백수까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터겠죠. 이런저런 감정이 다 섞인 전 시모는 상간녀를 호되게 몰아붙였고 그렇게 유산까지 하게 된 상간녀는 그대로 살고자 도망을 쳐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혹시나 네 부인이 나한테 찾아라도 왔을까봐? 다 연락해봤는데 다들 모른다고 하길래. 달린 머리로 생각이란 걸 좀 해. 장식용으로 그저 달고만 다니기엔 너무 무겁지 않아? 생각을 해서 활용을 좀 하라고. 너 같으면 네 엄마랑 너 피해서 도망가는데 전 부인한테 연락을 했겠어?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아니, 난 혹시나 해서 연락해 본 거야. 당신 잘 지내나 싶기도 하고 겸사겸사 안부나 물을 겸해서 말이야. 내 안부 물을 시간에 너나 똑바로 살아. 그 난리를 피우고 재혼까지 해놓고 아직도 그러고 살아? 네가 마누라를 지킬 수나 있니? 네 애를 지킬 수나 있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냐? 나라고 뭐 속이 편한 줄 알아?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집사람이 그렇게 쉽게 유산될 줄 남들 알았겠어? 다 됐고. 네 가족은 네가 알아서 찾고 나한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시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잠깐만. 여보세요. 끊었니? 여보세요. 말하세요. 아직 안 끊었네. 대답을 좀 빨리 하면 얼마나 좋니? 난 또 끊은 줄 알았지 않니? 할 말 있으면 빨리 하라고요. 성질 급하기는. 너도 이야기 다 들었다시피 우리 아들이 다시 혼자가 되게 생겼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재결합이라도 하란 말인가요? 그래. 지금 집 나간 물건은 몸도 너무 약하고 무엇보다 되바라져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안 받아줄 예정이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들한텐 네가 딱 맞아. 네가 취업 못하는 우리 아들 2년 만에 취업도 시키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면서 다시 한번 사람 구실하고 살게 만들면 되지 않겠니? 정말 감탄이 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는지 놀랍기까지 했으니까요. 하긴 조강지처였던 저는 3년 만에 그리고 재혼한 상간녀는 3개월 만에 내쫓았는데 이 정도 뻔뻔해야 가능한 일이었지 않나 싶기도 하더군요.
대답을 목이 빠지라 기다리는 듯 했고, 전 그런 전시모에게 크게 한 방 먹여주기로 했어요. 아줌마, 잘 들으세요? 아줌마 같은 인간이랑 가족으로 다시 엮일 바엔 평생 혼자 살 거네요. 뻑하면 아들 집이 내 집이다 하고 찾아오질 않나. 못 들어오게 하면 문을 뜯어낼 거라고 하질 않나. 그것뿐이에요.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의 이간질은 물론이고 이번엔 뱃속의 손주까지 그 손으로 잃게 했다면서요. 그런 아줌마 며느리를 다시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혼했는데 그 짓을 다시 하러 제 발로 가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는 김에 아들 재혼도 못하게 하고요.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아들 재혼을 시켜요? 그냥 그 능력도 없는 놈 끼고 평생 사세요. 시모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으름장을 놓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이나 다신 나한테 전화하면 이번에야말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고 끊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후 저는 바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알기론 퇴직금도 저에게 위자료로 주고 신혼집도 빚을 내서 마련한 집일 텐데 빚쟁이가 된 아들을 꼼짝없이 안고 살게 된 전시모나 빚쟁이 백수가 되어버린 전남편이나 인생이 제대로 꼬여버린 상간녀까지 그 앞날이 참 시궁창이었겠다 싶었네요. 그 후 전 회사에 다니며 잘 지내고 있어요. 한동안은 저의 이혼 스토리 때문에 떠들썩하긴 했지만 이젠 시간이 꽤 흘러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네요. 전 올해 진급을 했고 여전히 혼자인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인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주말엔 집에서 온종일 잠을 자며 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혼자 영화를 보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아주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외로워질 때도 있지만 가끔 느껴지는 그 외로움마저 행복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이혼 참 잘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앞으로도 전 저만의 인생을 위해 살아갈 예정이에요. 더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닌 제 행복, 제 안위만을 위해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네요. 긴 글 함께 해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아이들과 살게 된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정말 아직도 이혼한 과정을 생각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만 사람들이 진짜 이런 나쁜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평범하게 결혼을 하게 된 커플이었어요. 둘 다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본가가 같은 동네라는 공통점 덕분에 더 빨리 친해졌죠. 정말로 모난 곳도 없고 시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정도 시댁도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둘 다 비슷했으니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시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결혼 4년 차였을 때예요. 남편이 휴가를 앞두고 있던 여름에 몸을 만들겠다며 8kg짜리 아령을 들고 운동하다가 발가락에 아령을 떨어뜨려서 발가락 골절을 입게 됐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엄지발가락은 다치지 않았지만 나머지 3, 4, 5번 발가락이 부서졌어요. 발가락 뼈뿐만이 아니라 발등뼈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 수술을 해야 했고 핀도 박아야 했죠. 한마디로 대공사였어요. 나오는 병원비와 수술비는 그때그때 생활비에서 냈고요. 실비보험을 제가 내고 있었으니 당연히 실비보험에서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생활비가 좀 모자라더군요. 여보, 얼마 전에 보험 청구하지 않았어? 진단금이랑 수술비 그거 나왔으면 나한테 줘야 해? 우리 지금 생활비 너무 모자라. 그거? 일단 신청은 해놨는데 한번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생활비 많이 모자라? 응,
이번 달 초에 당신이 교육 듣는다고 40만 원 가져갔잖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저와 남편은 통장을 합친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면서 오랫동안 몰던 중고차를 팔고 새로운 차를 사느라 대출을 받았고 집을 구매하면서 또 대출을 받았죠. 남편 앞으로 150만 원 넘게 대출금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필연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면 제 월급에서 돈을 더 써야 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날의 대화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수술한 지 2주가 넘어가는데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더군요. 퇴원 시에는 입원비 관련한 보험금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보험 어떻게 됐어? 혹시 결격 사유라도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병원비 많이 나왔어? 우리가 모아놓은 돈에서 좀 뺏었으면 안 될까? 그 돈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보험이 왜 안 나오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보험이 생활비에서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맞고, 더 좋은 데로 갈아타면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원래 손해보는 걸 싫어했거든요. 계산을 꼼꼼하게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 사람인데 보험 하나 가지고 저런 곤란한 얼굴을 하는 건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보험 약관 한번 보여줘. 문제가 뭔지 내가 찾을 테니까. 여보,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나도 말하기 좀 그래서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 저 자세로 나와? 다음에도 이런 일 없으리란 보장 없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생활비 뭉텅이로 날아가는 거고. 그럼 보험은 왜 넣어? 빨리 보여줘.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길래 저는 답답한 마음에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는 서랍부터 열어댔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서류를 찾았죠. 그런데 남편 실비의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계약자, 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시모로 되어 있더군요. 게다가 수익자도 시모였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설마 어머님이 청구 금액 다 가져간 거야? 당신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거 나 사회생활 시작할 때 엄마가 아는 사람 통해서 받아준 거거든. 그래서 결혼 전까지 엄마가 돈 내주고 있어서 일단 엄마가 계약한 거기도 하고 나도 별 생각 없었지. 남편 말에 제가 답답한 듯 남편에게 따졌어요. 결혼 전이야. 어머님이 돈 내셨다 하니 보험금 나온 걸 드린다는 게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그렇지만 결혼 후에도 어머님이 그걸 가져가신다는 걸 알았으면 이 보험을 어떻게 고칠 생각을 해야지. 돈은 우리 생활비에서 나가는데 혜택을 우리가 못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번만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는 이야기 한번 해볼 테니까. 분란을 피하고 싶은 건지 남편은 계속 다음에 하자고 미루더군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보험에서 다 나올 거라 생각하고 편하게 돈을 써댔는데 그 여파로 지금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게 생겼으니까요. 어머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이건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여보, 그러지 말고. 말리는 남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모가 뜬금없이 찾아온 저희 부부를 보고 묻더라고요. 무슨 일로 이런 시간에 찾아와? 연락도 없이. 어머님, 이 사람 보험 청구한 금액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거 사실이에요? 제 말에 시모가 눈을 새초롬하게 뜨더니 딴짓을 하며 말하더군요. 내가 그 보험 들어준 계약자니까 당연히 나한테 돈이 다 들어오지. 내가 들어준 거 아니냐? 아들이 피보험자고 내가 계약자니까. 어머님,
그럼 보험을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보험을 왜 넣다니? 당연히 아플 때 도움되라고 넣었지. 지금 그걸 어머님이 가져가시는 바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생활비 펑크 났거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남편인데 왜 남편한테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어머님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쩌냐? 너 설마 그 돈 때문에 여기 와서 나 잡는 거니?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려고요. 솔직히 이제 그 보험비도 저희가 받아와서 내는데 왜 어머님이 그 돈을 가져가는지 모르겠네요. 청구 금액 돌려주실 거죠? 내가 그 돈을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엄연히 그런 보험이야. 내가 아들 보험 들어주면서 그 정도도 못하니? 아니 꼬면 내가 아들 키워준 대가라고 생각해. 어이없는 말을 들으니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앞으로 병원비 보험 지원도 안 받으면서 생돈으로 다 낼 생각이야? 그건 아니지만. 남편은 정말 답답하게도 저와 시모 사이 눈치만 보더군요. 하긴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결혼 전에는 시모가, 결혼 후에는 제가 내줘서 본인이 돈 낸 적은 한 번도 없으니 말이죠. 남편에게 말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시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계약자를 남편 이름으로 변경해 주세요. 수익자도 당연히 남편으로 해주고요. 남편이 애도 아니고 자기 결정권 없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계약자 피보험자 나눌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해? 너희 참 이상하구나. 그럼 여태껏 내가 낸 돈은 어쩌라는 말이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상한 건 어머님이시죠. 설마 아들 아픈 걸로 용돈벌이 하시려는 건 아니죠? 제 발언이 조금 강했던 건지 시모 얼굴이 완전 황당하다는 듯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무슨 말을? 이 상황이 딱 그거잖아요. 정작 아픈 아들이 돈 다 내고 치료받았는데 보험은 어머님이 다 먹겠다는 말이 그 뜻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제가 어플 체크해보니 여태 보험비를 아예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받으신 것만으로도 내신 금액은 돌려받으신 것 같은데요. 제 말에도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입만 꾹 닫고 있더군요. 더 이상 말하면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것밖에 안 되니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느낌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 단단히 먹었죠. 지금 당장은 남편 건강이 그리 나쁘지 않아서 저 보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은 계약자 수령인 바꿀 생각 없으신가 보네. 그럼 어쩔 수 없지. 퇴원하고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내. 당신 다리 다 나아서 목발 없이 다닐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때 집으로 와. 그 전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 말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어머님이 보험금 다 가져가신다잖아. 나는 생활비로 병원비, 보험비 다 내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람 됐으니 당신 수발까지 못 든다는 말이야. 어머님이 그 큰 돈 다 가져가셨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당신 간병해 주시겠지. 나는 돈 날리고 무보수 노동까지는 못해. 게다가 당신 집에 있으면 돈만 더 나가고. 어머님이 받아가신 돈만큼 여기서 신세지다가 와. 어머님도 고생하세요. 이 사람 아직 해야 할 거 많아서 도와주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제가 주섬주섬 제 물건을 챙기자 시모의 꾹 닫힌 입이 다급히 열리더군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아들 병간호를 해?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받아가신 돈만큼 고생하시라는 말이에요. 계약자 변경 안 해주신다니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남편 아프면 시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안 아프면 좋지만 나이 들수록 아플 일만 남은 거 아시죠? 여보, 진짜 나 놔두고 가는 거야? 잠깐만.
이건 당신 책임도 있는 거 알지? 미리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했어야 하는 건 당신이지. 알아서 어머님 설득시켜서 돌려놓거나 아예 안 먹힐 것 같으면 보험 해지해. 나는 그 돈 계속 내줄 생각 없으니까 잘 해결하고 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와버렸죠. 솔직히 진짜 화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안 보이니 속은 좀 편하더라고요. 남편이 오른쪽 발을 다치는 바람에 아침에 누가 운전해주지 않으면 직장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생활비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 택시는 못 탈 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모가 남편 직장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할 판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시댁에 가 있는 동안 돈 한 푼 안 줬거든요. 돈 받아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버티더니 결국 시모가 남편을 돌려보냈더군요. 변경된 보험 계약과 함께 말이죠. 저는 원하는 걸 얻었고 남편도 자기 보험 자기가 찾아왔죠. 그런데 남편 얼굴이 생각보다 개운한 얼굴은 아니더군요. 왜 그런 표정이야? 이제 당신 아파도 걱정할 거 없는데. 어? 그렇지. 그냥 엄마한테 좀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그게 이상했던 거고 지금 이게 정상인 거야. 다 큰 자식 아픈 걸로 돈 버는 건 좀 아니지. 비용도 우리가 다 내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분명히 이해할 때가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픈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으면 더 해주고 싶지. 자식한테 가야 할 것까지 모조리 뺏어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시모와 같은 동네 살아서 오가며 인사도 하고 아는 사람도 많았던지라 걱정이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아는지 아무 말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일로 시댁과 저는 거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도 미래에 더 큰 병으로 이런 일 생겼으면 더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차라리 지금 좀 척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제 마음속에 시모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렇게 교양 있어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던 시모가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로 저희한테 돈을 요구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터지는 법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할 때 남편 4천, 저 2천, 친정에서 3천, 나머지는 대출로 집을 샀거든요. 대출을 남편이 갚기로 하면서 명의는 남편 앞으로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우리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 돈은 리모델링비랑 혼수로 거의 다 쓰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후 새로 사야만 했던 새 차의 할부금도 남편이 갚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째 생활비를 충당 중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40만 원만 생활비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사촌 동생이 과일 장사 시작했잖아. 가서 좀 팔아주기도 해야 하고 얼마 전에 첫째가 낸 문콕 사고도 돈 물어줘야 하거든. 당신 남는 돈은? 월급에서 대출금 갚고 나서도 돈 좀 남잖아. 얼마 전에 본가에서 보일러 고장났다고 해서 그거 고치는데 돈 좀 썼어.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 없어. 아, 그거 가져가면 나 남는 돈 거의 없어. 자동차 할부는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어? 3달 정도면 끝나. 그러면 나도 좀 여유로워지니까 당신 도와줄 수 있겠지. 그때까지만이야. 조금만 도와줘. 필요한 돈이긴 했어요. 애가 문콕을 하는 바람에 상대 차량 문짝을 갈아줘야 했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에 4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 생활비가 진짜 휘청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필요하다니 줘야죠. 그 전에도 남편은 생활비에서 그렇게 돈을 자주 빼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남편이 매달 드는 교육과 헬스장 비용으로 매달 30만 원씩 나갔었죠.
그 외에 경조사 비용으로도 자주 가져갔고요. 생활비를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는 남편을 보며 그 집도 차 할부금이 다 끝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말 오랜만에 가계부를 살펴보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매달 4, 50만 원씩 꼬박꼬박 가져가고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물론 이유는 다 달랐지만 정말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가져갔어요. 그리고 항상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돈을 빼가는 걸 알게 됐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오래전에 만든 체크카드에 통장을 들고 통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찍혀 나오는 내역을 보면서 저는 점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됐어요. 그 체크카드는 남편이 빚 갚는 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였는데 제게 빌린 돈이 그 카드로 들어가면 모조리 아파트 대출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아파트 대출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었고 차 대출금은 이미 끝나 있더라고요. 순간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여태껏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금과 이자로 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를 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속이고 있었다니. 남편이 계산을 잘하고 꼼꼼하니까 맡겨뒀던 일이 결국에는 제 살까먹는 일이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 돈으로 대출금 갚는 걸 알게 됐으니 그걸로 하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생겼거든요. 여보, 우리 이 집 벌써 산지 10년이나 됐잖아. 이제 슬슬 공동명의로 해줄 수 없어? 저는 야근 후에 집에 온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꺼내자 남편이 순간 멈칫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한번 슬쩍 보고는 다시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그건 안 돼. 내가 돈 갚고 있는 거 알잖아. 솔직히 10년간 내가 다 갚았는데. 그리고 누구 명의면 무슨 상관이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어차피 다 당신이랑 애들 건데. 그러니까 누구 명의면 무슨 상관인데? 그러면 공동명의 해도 되잖아.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공동명의를 해달래? 10년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왔잖아. 내가 어제 당신 통장 정리하면서 알게 됐거든. 나한테서 받아간 돈 다 대출금으로 들어가고 있던데, 그리고 차 대출금도 벌써 다 갚았더만. 대출금 금액도 나한테 말했던 것보다 더 적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걸 당신이 왜 봐? 그거 사생활 침해야. 그럼 난 그거 모르고 내내 당신한테 뒤통수 쳐맞고 있어야 됐어? 당신 진짜 어이없다. 내 돈으로 생활비하고 대출금까지 갚았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죽어라 돈 대고 있는데? 그럼 이참에 말해봐. 나한테 가져간 돈이랑 당신이 원래보다 부풀린 대출금 다 어디로 가져가는 건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솔직히 공동명의를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거 다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공동명의 하나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막말로 내가 내 월급으로 내 용돈 썼어? 내 월급으로 생활비 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는데 너는 나 몰래 뒷주머니 차고 있었잖아. 이 집에 기여하는 돈으로만 본다면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의 저런 모습을 보니 저도 부글거렸어요. 그래도 해주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죠. 그래, 당신 맘대로 해. 대신 당신은 생활비 쓰지 마. 집에 있는 전기, 난방도 쓰지 말고. 그것도 내 생활비로 내잖아. 아,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굴지 마. 먼저 치사하게 군 게 누군데? 너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라도 나 너 용서 못해. 당분간 당신한테는 절대로 생활비 안 줄 거니까 알아서 해. 그 뒤로 정말 남편에게 1원 한 푼 안 줬어요. 난방이랑 전기도 못하게 막아버렸고 냉장고에 음식도 못 먹도록 아이들 음식도
단품 요리로 만들어서 바로 먹어버렸어요. 밥도 딱 애들이랑 저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먹고요. 식재료만으로는 만들어 먹을 수 없으니 남편은 며칠간 라면만 먹더군요. 그렇게 치사하고 깐깐하게 구니 한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저에게 항복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시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아침 거르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힘든 법이거든요.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한 남편이 저에게 먼저 사과를 하게 된 거죠. 미안하면 공동명의나 해줘. 솔직히 나도 이렇게 치사하게 굴기 싫거든. 근데 여태껏 들어간 내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결혼할 때 언젠가는 공동명의 해준다고 했잖아. 그 말 지금 지킨다고 생각해. 10년간 나한테 돈 부풀리고 가져갔으면 이 정도 요구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 그치?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더군요. 알았어. 공동명의 해줄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사실 결혼 초에는 공동명의는 해도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10년 차 되니 제 재산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집에 생활비로 다 쓰는데 제 앞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좀 싫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공동명의 해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니? 네가 뭔데 공동명의를 요구해?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 자식 재산을 넘봐? 어이가 없었어요. 다짜고짜 와서 저한테 이런 막말을 하다니.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말리려 애쓰더라고요. 놔봐. 넌 바보 등신이야? 어떻게 된 게 네 손 안에 들어온 것도 못 지켜서 이 난리야? 시모의 그 말에 저도 빈정이 확 상해버렸어요. 솔직히 왜 제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이야기했죠. 어머님, 남편이 그간 저한테 가져간 돈이 얼만지 아세요? 그리고 남편이 그간 대출금 부풀려서 이야기해서 생활비 지원조차 안 하고 뒷주머니 찬 게 얼만지는 알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집값 낸 사람이 집주인이지. 그러니까요. 그 집 대출금도 제 돈 가져가서 냈던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 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모가 처음 듣는 내용인 듯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남편이 한숨을 푹 쉬고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제가 와이프 생활비로 대출금을 좀 냈어요. 얼마를? 한 달에 4, 50만 원 정도요. 올랑. 화내려는 시모 앞에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매달요. 10년간. 그래도 그렇지. 4, 50만 원은 내줘도 되지. 제가 생활비로 150, 200 정도 이미 내는데도요. 생활비도 네가 내냐? 넌 생활비 안 줘? 네. 남편 말에 시모가 눈을 질끈 감더군요. 제가 이 집과 생활 유지에 돈을 더 많이 내는데 그거 요구하는 게 과한 일인가요?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시모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만 남기고 후다닥 사라졌어요. 분명히 아들 편을 들며 저를 혼내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어쩌겠어요. 사실로 따지면 제가 그 집을 가져도 모자란 것을. 그리고 솔직히 애초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하면 오로지 남편 거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게 남편은 조만간 공동명의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기분이 좋았지만 그 기분도 금방 가라앉았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친정 사정 때문에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병으로 몇 년을 앓고 계셨는데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생활비 쓰느라 돈 모아놓은 것도 많지 않았고요. 남편과 함께 모아둔 돈은 더 큰 집으로 가거나
애들 교육에 쓸 목적으로 모은 거였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슬쩍 물었죠. 여보, 우리 모으고 있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엄마 이제 곧 이식 수술인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장모님 이식 수술 잡혔어? 그런데 어쩌지? 그 돈 지금 빼면 더 손해야. 이때껏 모아놓은 돈은 다 더 부풀리려고 각종 펀드랑 주식에 넣어놨잖아. 지금 팔면 원금도 보전 못해. 남편이 난색을 표하며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거 말고 지금 모으고 있는 돈들은 그냥 적금만 깨면 되니까 괜찮잖아. 그래도 그건 우리 집에 문제 생기면 사용할 비상금이잖아. 그걸 장모님 수술비로 주는 건 좀... 처남은? 처남은 돈 없대? 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 엄마 수술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갚아줄 테니까. 안 된다니까 왜 이래? 그 돈은 안 쓸 거야. 단호한 남편 답변에 속이 확 상했어요. 설마 제가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했다고 그걸 이런 식으로 갚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럼 공동명의나 빨리 해줘. 꽥 소리 지르고 그날 대화는 그렇게 종료됐어요. 장모님이 아프다는데 괜찮냐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돈은 절대 못 빌려준다는 남편놈에게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 다음날 남편이 야근하는 동안 저는 칼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동생을 불렀어요. 누나, 엄마 수술비 어떡할 거야? 엄마 보험은 없나? 보험 있긴 한데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특약도 많이 없었고 그냥 기본이라. 낸만큼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지. 너희 매형도 진짜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장모님 아프다는데 돈 절대로 못 빌려준다고 그렇게 선을 긋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매형도 생각이 다 있겠지. 일단은 대출이라도 해봐야지 뭐. 그렇다고 엄마 저대로 수술도 못하게 둘 수 없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두 남매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 호강도 못 시켜드렸는데. 동생을 집으로 부른 건 반찬을 싸서 주기 위해서였어요. 올케가 입덧이 심했는데 저번에 저희 집에서 먹었던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 반찬하면서 겸사겸사 양을 더 많이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불렀는데 엄마 수술 이야기 때문에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좀 늦어졌죠.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이만 동생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반찬 양이 많아서 동생 배웅도 할 겸 지하 주차장으로 같이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동생 차에 반찬이랑 애기용 물품을 싣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왜 내가 모아둔 돈을 처가에 갖다 붙냐? 와이프가 정신이 나간 거지. 얼마 전에는 돈독이 올랐는지 집도 공동명의 하라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잖아. 아무리 봐도 남편 목소리였어요. 순간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는데 가관도 아니었어요. 내가 나서려니 동생이 갑자기 조용하라는 제스처를 하며 폰을 꺼내 허둥지둥 녹음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공동명의 해줬냐고? 내가 왜? 나 그거 해줄 생각 없어. 그냥 말만 그렇게 해놓은 거야. 안 해주면 지가 어쩔 건데? 진짜 괘씸해서라도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자기 엄마 아픈 걸 왜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돈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곧 죽을 사람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 그리고 늙어서 그 수술비 정도도 마련 못해서 끙끙거리는 것도 웃기고. 여하튼 처가 식구들 진짜 완전 비호감이야. 이야기를 듣는데 귀가 썩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번에 보험이랑 대출 와이프한테 걸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한숨 나온다니까. 그래, 그 보험 청구 금액 와이프 몰래 엄마랑 나눴거든. 병원비는 생활비로 내고. 근데
그거 안 준다고 쌩 난리를 치더니 결국 나 본가해버리고 가버리는 거 보고 완전 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 그걸로 이번에도 비상금 잘 모을 수 있었는데 딱 걸려가지고 대출금도 와이프 돈으로 야금야금 잘 넣고 있었거든. 부풀려서 이야기해서 생활비도 와이프가 다 내도록 설계 다 해놨는데 말이지. 이번에 걸리는 바람에 다음 달부터 와이프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야. 누구랑 무슨 통화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남편놈 목소리를 들으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부터 제 돈으로 자기들 배를 열심히 채우고 있었더라고요. 완전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저는 씩씩대며 주변을 살폈어요. 남편은 제가 지하 주차장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통화 끝나고 올라가려고 통화를 이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올케한테 챙겨주려던 겉절이 김치의 뚜껑을 열어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낄낄대며 발끝을 벽에 툭툭 차고 있던 남편놈 얼굴에 겉절이를 확 부었죠. 으이씨, 뭐야? 겉절이 맞은 남편놈이 얼굴을 들어 인상을 쓰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인상보다 더 더러운 표정의 제가 있었죠. 야, 너 우리 엄마 수술비 안 빌려준다던 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였어? 어? 말해봐. 통화할 때는 말만 잘하더니 왜 꿀먹은 벙어리야? 저는 남편놈 멱살을 쥐면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급히 저를 뒤에서 말리더군요. 누나, 참아. 이렇게 화낸다고 될 일 아니잖아. 누나가 일단 참아. 아이씨, 더 이상 나 열받게 하지 마. 지금 이 상황도 짜증내기 일보 직전이니까. 방구 낀 놈이 성질낸다고 딱 그거였어요. 지금 네가 짜증이 나? 그래, 네. 내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 열받은 제가 또 달려들자 동생이 말렸어요. 너 이대로 나 안 넘어가?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이딴 식으로 너한테 돈 한 푼이라도 더 주면 내가 등신이고 바보 천치지. 누가 그런다고 겁낼 줄 알아? 이혼? 그래, 해. 하면 되지 왜 못하겠어? 보나마나 내가 더 유리하다고.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당당한지. 저는 이악 물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아픈데 저놈 얼굴까지 보고 있다간 속에 천불이 날 것 같았거든요. 소송 진행 중에 엄마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엄마한테는 이혼한다는 말 안 했거든요. 괜히 걱정하고 스트레스만 받으실까 봐요. 수술 다 끝나면 이야기할 생각이었죠. 수술 며칠 전 엄마가 저랑 동생 불러서 그러더군요. 혹시라도 수술 잘못되거나 문제 생기면 엄마 폰 안에 사진 첩봐. 엄마가 거기에 너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물려주려고 모아둔 것들 사진 찍어놨어. 비밀번호도 거기 같이 있고 사망보험금도 얼마 전에 물어보니 꽤 많이 나올 것 같고 모아둔 돈이랑 엄마 살던 집, 내 앞으로 된 시골 땅 팔면 너희 앞으로 3억씩은 돌아갈 거야. 그리고 수술비도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그 통장에 있는 돈 써. 알았지? 동생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친정엄마가 항상 돈 없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니 저도 동생도 당연히 어머니에게 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뜰살뜰 모아놨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제 수술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술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수술을 견디질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슬퍼서 동생과 한참을 울고 장례식도 어떻게 치르는지도 모르게 병원에 있던 장례식장에서 나온 분이 하라는 대로 예예 하며 전혀 실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는 이틀날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시모가 장례식장에 찾아왔더라고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도 입술을 꽉 깨물며 어머니 가시는 길에 분란 안 일으키려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남편 놈이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고불고 곡소리를 내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동생과 저는 벙쪘죠. 저 인간들이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오더니 제 손을 잡으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많이 힘들지? 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잖아.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지가 왜 날 걱정해요? 치열하게 한 푼도 안 뺏기려고 이혼 소송 중인데 갑자기 와서 챙기는 척? 착한 척? 환장하고 기가 차서 제가 물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여길 왜 와? 여기 와서 눈물 흘릴 자격도 없는 놈이? 저의 차가운 말에도 남편 놈이 제 손을 꼭 붙잡더니 그러더군요. 많이 속상했지? 내가 다 미안해. 이렇게 장모님 잃고 나니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후는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 점점 더 기괴해지는 남편놈 행동에 저는 이 인간의 의중을 알 수 없어서 궁금증만 생길 뿐이었어요. 다시 잘 살아? 당신이랑 내가 왜? 나한테 한 푼도 주기 싫어서 이혼 소송도 그렇게 지랄맞게 하고 있으면서? 그래,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다시 재결합하면 바로 집도 공동명의로 해줄게. 그거 당신이 원했잖아. 남편 놈 말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갑자기 재결합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근데 그 의문을 해결해 줄 사람이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시모와 어머니의 친구분이셨어요. 어머니 친구분은 보험 설계사로 일했었고 지금은 일을 그만두셨는데 이분이 저희 어머니와 시모 두 사람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휴, 그래. 저번에 사망보험금 얼마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전화했을 때도 너희 이혼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네 시어머니도 둘이 진짜로 헤어질 생각 없어서 네 어머니한테 말 안 한 거라고 하던데 둘이 잘 돼서 어머니 모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보험 설계사의 말을 들으니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뭘 원했는지요. 엄마가 사망보험금 알아보러 전화한 후에 시모랑 보험 설계사가 통화한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보험 설계사가 엄마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겠죠. 그러니 돈 때문에 지금 저한테 다시 재결합하자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지금 이혼 소송이 남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집값을 내지 않아서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인데 제가 남편 계좌로 보내준 돈과 생활비에 쓴 돈까지 제가 쓴 금액이 더 많아서 남편 원하는 비율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좋은 조건으로 승수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저를 회유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유산으로 돈이 많이 나온다니 그것도 노렸을 테고요. 제가 몰랐으면 몰랐지 남편과 시모의 행동과 생각을 모두 알고 있는데 이런 개수작을 부리다니. 제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럴까 싶었어요. 그것도 보인이 된 저희 어머니 앞에서 아까워서 수술비 못 주겠다고 지 입으로 말하던 놈이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그런데 시모가 그때 제게 다가오더니 굉장히 슬픈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아가, 고생이 많다.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만 그래도 너희는 애를 낳고 산 부부잖니. 그리고 그렇게 큰 잘못으로 이혼하려는 것도 아니고 잠깐의 치기로 그럴 수 있으니 네가 이해하고 덮어주거라. 그 정도 흠은 살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뻔뻔하게 덮어주라는 말을 하다니. 시모도 남편만큼 뻔뻔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놈과 시모 우라통 터지게 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 팔을 탁 쳐내고 말했어요. 내 대답을 들려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녹음본을 틀었어요. 제일 큰 볼륨으로 말이죠.
여기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녹음본은 동생이 그날 녹음한 거였죠. 자기 엄마 아픈 걸 왜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돈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곧 죽을 사람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 그리고 늙어서 그 수술비 정도도 마련 못해서 끙끙거리는 것도 웃기고. 여하튼 처가 식구들 진짜 완전 비호감이야. 쩌렁쩌렁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더군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있는 손님들 중 엄마 손님과 시모의 지인이 겹치거든요.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어? 네가 네 입으로 우리 엄마 수술비 안 준다고 했잖아. 그것도 돈 아깝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돈이 온전히 네 돈이었어? 우리 둘이 같이 모은 돈이었지. 이게 내 대답이다. 알아듣겠어, 정신 나간 놈아? 이제 와서 재결합? 웃기고 있네. 왜? 엄마 죽고 나니까 이제 돈 나갈 거 없어 보이니 나하고 재결합할 생각이었어? 근데 어쩌냐? 너 같은 인성의 남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인데. 2번 다시 몇 억을 너랑 같이 준다 해도 너랑 재결합은 없어.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장례식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진짜로 저랬단 말이야? 저게 사위가 아니라 웬수지. 아이고, 저거 모르고 간 고인이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세상에, 겉으로는 며느리가 잘못해서 이혼한다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문제가 있었네. 아무리 그래도 처갓집을 저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 뒤에 이야기가 더 흘러나올수록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는 더 커졌고 시모와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저를 찌를 듯이 노려보더군요. 제가 겁이라도 낼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도리어 더 눈을 똑바로 뜨고 째려보는데 동생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왔어요. 형님, 여기서 형님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가족들도 누나도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빠져주세요. 저렇게 조롱해놓고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오는 건 저희를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는 건가요? 설마 자기 입으로 저렇게 다 말해놓고 아니라는 말 하실 건 아니죠? 남동생의 그 말에 남편이 주변의 눈치를 살살 보더니 결국 시모를 두고 자기 몸만 빠져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중에 시모와 남편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껏 시모와 남편을 착한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열받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줄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어요. 재산 분할도 저한테 유리하도록 됐죠. 저는 어머니 유산과 재산 분할로 받은 돈 보태서 시모집 근처 좋은 평수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자주 마트에서 시모와 전 남편을 마주쳤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코가 하늘을 찌르더니 지금은 저를 봐도 모른 척하기 바쁘더군요. 왜냐고요? 마트 갈 때마다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유, 고생 많았어. 어떻게 그렇게 되먹지도 못한 인간을 만나서. 그래도 일찍 이혼한 게 다행이지. 그런 놈이랑 같이 살아봐야 저승가에는 어머니 속만 문드러질 테니까. 그렇게 시모와 전 남편이 있는 곳에서 저를 다독이며 자주 말해줬거든요. 솔직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나쁜 인간들 엿먹이려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도리어 의욕이 샘솟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그 인간들 있는 곳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 결국은 그 인간들도 못 참더라고요. 몇십 년이나 살았던 동네를 쫓겨나듯 도망가게 됐으니까요. 전 남편과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보가 어디든 이제 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복수할 만큼 했거든요. 그렇게 돈 좋아하는 두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됐고 두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했어요. 이혼 후에 제가 가진 것들이 참 먹음직스럽게 보인 만큼 자기가 한 선택도 여전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았죠. 솔직하게 말해서 대출금을 부풀려서 저 모르게 돈을 모으고 시모와 돈을 나눠 갖고 제 돈으로 대출금을 냈던 일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공동 명의를 내세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픈 장모에게 들어갈 돈이 아까워서 빌려주지 않았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엄마 수술비를 빌려줬더라면 저는 엄마의 유산으로 남편에게 더 잘해줬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힘들 때 도움 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거든요. 하물며 가족이 걸린 일인데 제가 얼마나 극진히 남편을 대했겠어요? 그런데 꼴랑 그거 아까워서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걸 잃게 됐으니 옆에 있을수록 자괴감과 후회가 전 남편과 시모를 무척 괴롭혔을 거예요. 결국은 참다 못해 떠나긴 했지만요. 저는 그들이 사라진 곳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과 시모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연락도 들은 적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죠. 여기로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요. 알게 모르게 좁은 동네였거든요. 제 결혼은 그렇게 확실하게 끝이 났죠. 여러분, 들어보니 어떠세요? 정말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죠?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저도 남편이 저런 놈인지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요. 저도 그 일 경험 삼아 사람 보는 눈을 더 기르려 노력 중이에요. 오늘 사연은 저런 인간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쓴 거예요. 제 사연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